자, 페이지 42페이지요. 전 시간까지 해수를 했으니 오늘부터는 날씨, 대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기압과 날씨의 변화 이렇게 생겼어요. 일기예보, 뭐 일기 기상 예보관들을 뭐라는 건 아니지만 기상은 너무나 많이 변하기 때문에 이걸 정확히 예측하기가 어렵죠. 간단하게 여기는 상식으로 읽어버릴게요. 초등학교, 중학교 때도 배우는 내용이어서 일기예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일기도를 분석하여 우리는 이 지구과학에서 일기도를 분석하는 게 시험 문제입니다. 니네들도 일기도를 분석하게 되면 기상 예보를 할 수 있죠. 시간에 따른 일기의 변화를 예측하여 알리는 일, 일기도, 위성 영상, 레이더 영상 이런 것들을 활용합니다. 그럼 이렇게 보고 예보를 하는 건데 이것도 좀 알아두세요. 한국말이나 또는 한문 이런 것들에 좀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 순서를 틀리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관측, 정보통신, 수치 예측, 예보 통보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이 이 단원 제목이 일기 예보잖아요. 그래서 예보라는 애가 제일 마지막에 있다고 생각을 하는 학생들이 많아요. 이해됐나요? 그래서 선생님 맨 마지막 단계가 일기 예보니까 예보 아니에요? 이래서 틀려온 학생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예보, 통보 이게 순서대로 정의가 돼야 됩니다. 순서를 한번 간단히 읽어보시고요. 일기도를 해석하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일기 기호 이거 옛날에 많이 배웠던 거지, 그치? 외우셔야 됩니다. 일기 기호는 외우셔야 돼요. 기온, 이슬점, 기압, 음력 이런 것들을 다 나타냅니다. 거기 보면 고등학교 2학년에 올라와야만 배우는 애들이 있습니다. 얘네들도 기호 이거는 볼 수 있니? 일기 기호가 이렇게 생겼죠. 가운데 동그라미가 의미하는 바는 뭐야? 네, 여기가 관측소가 있어요 이런 뜻이에요. 관측소의 위치에 동그라미를 놔두고요. 그리고 짝대기가 의미하는 바는 뭔지 아니? 네, 바람의 뭐? 바람의 방향. 그니 짝대기가 위치하는 곳이 바람의 방향입니다. 그럼 얘는 지금 무슨 풍이 불고 있는 거야? 네, 무슨 풍? 그걸 맞추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인데 바람은 시작된 곳에 이름을 붙여요. 그래서 관측소에다가 이렇게 십자가를 그리면 여기가 북쪽이고요. 이쪽이 동쪽이고 여기가 서쪽이고 여기가 남쪽이니까 지금 북동풍이 불고 있어요 라는 뜻이에요. 됐나요? 북동풍이 지금 불고 있어요. 그럼 여기에 짝대기가 이렇게 표시되어 있으면 이 짝대기가 뭐라고? 얘가 바람의 속력을 말하는 거죠. 풍속을 얘기하는 겁니다. 됐니? 짧은 거 얼마? 풍속풍이에요. 짧은 거 요게 2m/s짜리입니다. 긴 거, 네, 5m/s짜리입니다. 자, 질문이요. 1m/s는 걸 어떻게 보시죠? 1m/s는 짝대기만 표시합니다. 막대기를 쓰지 않아요. 그러면 3m/s까지 표시해요. 안 궁금한가? 나만 궁금해? 왜 안 궁금하지? 뭐 아무튼 뭐 이렇게 돼요. 그러면 이렇게 뾰족한 거도 기억나니? 이렇게 삼각형 모양으로 그리면 얼마? 네, 거기 써 있습니다. 25라고. 태풍이죠, 태풍. 이거 불면 위험한 거예요. 삼각형 돼 있으면 위험한 겁니다. 그리고 위치를 꼭 알아두세요. 여기에 그 원소기였을 때처럼 여기다 쓰는 단어가 있고요. 숫자가. 그리고 여기다가 쓰는 숫자가 있습니다. 숫자 위치가 좀 달라요. 이것도 그냥 보면 아는데 여기 숫자는 좀 낮은 숫자고요. 여기 숫자는 졸라 큰 숫자예요. 그래서 두 가지는 좀 따로따로 볼 수 있도록 합니다. 여기에 기온을 쓰는 거고요. 이쪽에 기압을 표시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요 아래에다가 표시하는 거 있거든요. 여기다가 지금 실제 날씨를 여기다 표시하는 거죠. 이거 일기라고 합니다. 뭐 비가 온다든가 눈이 온다든가 뇌우가 온다든가 이런 내용들을 여기다 표시해요. 그리고 이 원 안에다 표시하는 거 있거든요. 요 원 안에다가 표시하는 게 구름의 양이죠. 되게 상식스럽지, 그지? 되게 상식스럽지. 이해됐나요? 자, 그럼 한 번만 더 해볼까요? 거기 책에 예를 들어보면 우린 궁금한 게 별로 없습니다. 니네 책에 나와 있는 예가 있어요. 여기에 18 이렇게 써 있고요. 이쪽에 285라고 써 있습니다. 그럼 관측소의 위치에서 이쪽 편에 표시한 걸 기온이라고 한다 했어요. 몇 도씨? 18도씨. 그럼 얘는 285라고 써 있거든요. 요거 기압이에요. 몇 기압? 되니? 몇 기압? 요게 몇 기압이냐면 세 자릿수로 표현합니다. 몇 기압이냐면 요 앞에 10하고 점이 생략된 거예요. 그래서 1028.5 기압이란 뜻입니다. 됐어요? 요런 뜻이에요. 그럼 한 번만 더요. 794 몇 기압이니? 1079.4 아니에요. 얘는 979.4 이렇게 쓰는 겁니다. 이해됐어? 그럼 선생님 얘는 왜 1000이고 얘는 왜 900인가요? 자연계에 존재하는 기압 중에 1000부터 1050 이상 넘어가는 고기압은 없어요. 우리 일상생활에서. 그리고 50 아래로 내려가는 저기압도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50을 기준으로 위쪽에 상위권에 랭크되어 있으면 이거 900 얼마란 뜻이고요. 50을 기준으로 아래쪽에 랭크되어 있으면 이거 1000 얼마란 뜻이에요. 우리나라에 해당하는 기압 분포가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1050이 제일 큰 거예요? 그렇게까지 또 잘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있을 수는 있겠죠. 근데 고기압이라 그래서 그렇게 많이 크지는 않고요. 거의 대부분 1020, 1030 요 정도에서 나옵니다. 극압선, 기압이 같은 지점을 연결한 선 1000헥토파스칼 기준, 요거는 알아둡시다. 1000헥토파스칼 기준 4헥토파스칼 간격, 요거는 꼭 하나 체크해 주세요. 등압선의 경우에 그리는 법이 있거든요. 기압이 같은 곳이죠. 기압이 같은 곳을 연결하는 거예요. 물리원 선행한 사람이라든가 물리원을 배워본 사람들이 있다면 자기력선이라는 걸 배웁니다. 전기력선이라는 단어도 배우거든요. 왜 자석을 이렇게 놔두면 철가루를 막 뿌리면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가는 이런 선이 그려지죠. 이 선과 그리는 법은 똑같습니다. 기압을 연결하는 곳인데 도중에 끊어지면 안 돼요. 교차해도 안 됩니다. 직선으로 그려도 안 돼요. 부드러운 회곡선으로 그리죠. 여기 자기력선, 전기력선도 이렇게 그리거든요. 기준이 있어야 돼요. 1000헥토파스칼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리고 4헥토파스칼 간격으로 그려. 그래서 이렇게 등압선을 이렇게 표시하는 거죠. 그때 기준이 얼마야? 1000이에요. 1000짜리를 찾으세요. 요 1000짜리를 찾아. 그래서 앞쪽 뒤쪽을 보는 건데 요 앞쪽은 4간격이어야 되고요. 요 뒤쪽도 4간격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요 앞뒤를 봤을 때 요 앞쪽이 996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러면 가운데 중심으로 갈수록 더 기압은 낮아지고 있는 거 맞지? 그러면 얘는 저기압이라는 뜻이에요. 여기에 중심에 저기압 L이 들어있는 거고요. 한 번만 더 보여볼까요? 똑같은 내용이니까. 여기 끊어지면 안 돼. 딱 붙어 있어야 돼요. 여기가 1000을 찾아. 어디든 1000을 찾아요. 그래서 안쪽과 바깥쪽을 비교합니다. 여기가 1004면 여기가 996이 되겠죠. 그럼 이 안쪽은 무슨 기압이? 고기압이 있는 거고요. H로 표시하는 거죠. 이해됐나요? 하나만 더 써보면 상식입니다. 등압선은 간격이 있는데 이 등압선의 간격이 의미하는 바가 있습니다. 좁을 수. 등압선의 간격이 좁을 수. 그러니 여기는 간격이 넓고요. 요런 데 간격이 좁죠. 간격이 좁을수록 뭘 뜻해? 바람이 강해요. 등압선의 간격이 좁을수록 바람이 강한 겁니다. 이것도 외우지 않습니다. 지구과학은 진짜 당연한 거라 그러죠. 저절로 생겨난 거니까.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A 지점이 있었고 B 지점이 있었는데 여기에 관측소를 만들어 놨겠죠. 여기를 측정했더니 1000헥토파스칼이래요. 여기를 측정했더니 996헥토파스칼이래. 그러면 1000짜리 등압선을 이렇게 그리면 996짜리 등압선을 이렇게 그리겠죠. 됐죠? 그럼 등압선의 간격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인 거 맞지? 이해됐나요? 한 번만 더요. 여기가 1000헥토파스칼이고 여기가 996이고 여기가 992래요. 그러면 요 두 번째 칸으로 박스를 치면 여기에 1000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고 여기에 992가 지나가면 여기에 996이 또 있다는 얘기죠. 이해됐나요? 그럼 하얀 것과 노란 것 중에 간격은 누가 좁니? 노란 게 좁죠. 그럼 어떤 현상이 일어난다고? 바람이 강하대요. 왜? 됐어? 바람은 부는 이유가 뭐야? 바람은 여기 사람을 이렇게 세워놓으면 요 위에 있는 공기의 덩어리예요. 요 위에 있는 사람의 공기의 덩어리를 기압이라고 합니다. 공기가 지금 나를 누르고 있으니까. 됐나요? 그럼 내 위에 머릿속에 공기가 되게 많아. 그러니 얘는 공기가 많으니까 기압이 크겠죠. 얘는 공기가 적으니까 기압이 작겠지. 그죠? 그럼 얘는 저기압이 됩니다. 그럼 자연계가 공기가 내 머리 위에 고기압인데 이 새끼를 그냥 그대로 들고 움직일 때마다 고기압이 따라오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대기는 스스로 이동하겠죠. 언제까지 어느 방향으로 같아질 때까지 공기가 흘러내려오는 겁니다. 됐나요? 그걸 바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항상 언제나 조건, 바람은 고기압에서 저기압 쪽으로 불 수밖에 없는 거죠. 되게 당연한 거예요. 그러면 내가 고기압이야. 저쪽에 저기압 있어. 그 바람이 고기압에서 저기압 쪽으로 가겠죠. 그러니 고기압 입장에서 보면 바람은 바깥으로 빠져나가는 것처럼 보인다. 저기압 입장에서 보면 바람은 들어오는 것처럼 보인다. 그럼 여러분들 중학교 때부터 외우는 거죠. 고기압은 불어나감,
저기압은 불어 들어옴. 외우는 게 아니라 그냥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 얘도 한번 볼까요? 하얀 애를 한번 그려볼게요. 얘가 1000이었어. B 하얀 애가 이렇게 있으면 얘가 996이죠. 그럼 바람은 여기서부터 이만큼 4만큼 내려오겠지, 그지? 그런데 등압선 간격이 좁으면 노란 애로 그리면 이렇게 해서 1000 있고요. 여기에 996이 있고요. 여기에 992가 있는 거 맞지? 그럼 바람이 여기서부터 4만큼 내려왔다가 8만큼 더 내려가겠지, 그치? 그럼 바람이 불어오는 양이 좀 많겠죠. 그럼 같은 지역에 많은 양이 불어 내려오면 우리는 그걸 보고 바람이 강해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때? 되게 당연하지. 지구과학을 배울 때는 항상 이렇게 당연한 내용을 배우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간단하게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한 번만 더 해볼까요? 바람의 방향은 등압선과 나란하니 등압선의 수직이니. 이해됐어요? 그것도 당연한 거죠. 등압선에 나란하다는 건 이렇게 바람이 부는 거지. 야, 말이 돼 이게? 여기는 다 비슷비슷할 거 아니겠니? 그럼 높은 데서 낮은 쪽으로 이렇게 부는 거죠. 그러니까 바람은 등압선의 수직한 방향으로 불게 되는 겁니다. 이해됐나요? 어렵지 않습니다. 전선에 대한 내용도 굉장히 간단하게 나중에 한번 배워볼 거고요. 전선의 종류 나와 있는데 그것도 한번 보시면 됩니다. 2학년 때는 전선이 저 뒤쪽에 나오니까 그때 가서 다시 한번 보고요. 일기도 해석 한번 볼까요? 바람,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불고. 당연하죠. 당연히. 바람은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불고. 그 다음 밑줄 하나 그래서 여기 써놨습니다. 등압선 간격이 좁을수록 바람이 강해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우리나라의 날씨 변화, 우리나라 편서풍 때에 속하므로 날씨 변화가 서쪽에서 동쪽으로 진행된다. 서쪽에서 동쪽으로. 항상 언제나 그림을 그릴 때 우리나라를 이렇게 놔두면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렇게 화살표를 쳐 진행하는 거죠. 전선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기생 조건이 급격하게 바뀌는 것을 찾고 전선을 중심으로 기상 조건에 큰 변화가 없는 경우에는 상층 일기도를 확인한다. 이 기상 조건이 급격하게 변하는 것을 찾아야 하기 때문에 관측소를 여러 개를 두는 거고요. 그 관측소 데이터를 가지고 눈에 보이지 않는 전선을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해서 이 위치를 판별하는 게 기상학자들이 하는 짓입니다. 요새 슈퍼컴퓨터가 있는데도 일기예보가 잘 틀릴 때가 있죠. 그럼 슈퍼컴퓨터보다 날씨가 변화가 훨씬 더 심하다는 뜻이에요. 어떻게 맞추겠니 이거를? 날씨를 정확하게 예측하려면 일기도와 함께 위성 영상과 레이더 영상 해석해야 된다. 또 나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위성 영상 이런 것도 많이 갖고 있고요. 가시 영상, 적외 영상, 수증기 영상 이런 단어들도 여러분 보세요. 니네 일기 기상청에 들어가면 이런 것들 되게 볼 수 있어요. 핸드폰을 찍고 있어서 못 보여주는데 여러분들도 기상청에 들어가면 여기에 가시 영상, 적외 영상, 수증기 영상 또는 바람의 사이즈 이런 거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 전체적으로 볼 수 있거든요. 보면 바람이 어디서 어디로 불고 있는지 지금 이렇게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좀 이따 쉬는 시간에 보여줄게요. 그래서 가을쯤 되면 되게 재밌어요. 전 지구에서 태풍이 어디서 일어나는지 다 볼 수 있습니다. 막 빙글빙글 도는 모습을 다 볼 수 있거든요. 생각보다 재밌습니다. 아래쪽에 레이더 영상 이런 것도 있네요. 요즘 레이더 영상 많죠, 그죠? 맨 아래쪽에 그림 같은 거 여러분들 이거 일기예보 할 때 많이 보잖아요. 빙글빙글 돌아가면서 찐짠 이렇게 보여주는 거 이런 것들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강수량이 많을수록 빨간색, 적을수록 파란색. 여기다 밑줄 하나 넣을까요? 강수량 많으면 빨간색. 학생들이 이런 느낌을 갖죠. 빨간색은 뜨겁다. 그죠? 43페이지 맨 아래쪽에 있어요. 그냥 한번 읽어왔고요. 이렇게 날씨를 판별한다. 이렇게 읽어왔어요. 그럼 44페이지 한번 펼쳐볼까요? 박수로 외워주셔야 되겠죠.
고기압 저기압 외우세요. 고기압 저기압. 진짜 초등스럽죠, 그죠? 초등스럽죠. 주변보다 기압이 높은 곳, 주변보다 기압이 낮은 곳. 이것도 틀려오는 학생들 많습니다. 하강기류, 상승기류, 고기압 중심의 지역에서 불어 나간다, 불어 들어온다, 발달한다, 상승기류, 하강. 일단 정리. 고기압, 저기압. 요거 틀려온 학생들 많아요. 자, 1004 헥토파스칼. 고기압이니 저기압이니? 요 고기압이에요, 저기압이에요? 다시 992 헥토파스칼. 고기압이야, 저기압이야? 없어요. 고기압과 저기압은 정의가 없어. 네, 고기압과 저기압은 정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의가 뭐야? 주변보다 높기만 하면 고기압이에요. 주변보다 낮기만 하면 저기압입니다. 그래서 몇 기압 아래는 저기압, 몇 기압 위에는 고기압 이런 단어 없어요. 여기다 기준을 적어놨지만 이 기준은 저기압과 고기압의 기준이 아니에요. 등압선을 그릴 때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기준선을 먼저 1000헥토파스칼 그려놓고 나머지를 그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변보다 온도가 높기만 하면 고기압, 저기압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기준 없습니다. 잊어버리면 안 돼. 그럼 거기 한국말을 다 외울 거야? 이거 할 거야? 둘 중에 하나 하세요. 됐니? 중학교 2학년 장준혁의 공부 방법. 동그라미, 다리, 동그라미, 다리, 눈썹. 자, 요거 꼭 그리세요. 됐어요? 동그라미, 다리, 눈썹. 동그라미, 다리, 눈썹. 그럼 거기 책에 나와 있는 걸 하나도 외우지 않아도 됩니다. 나 같으면 그냥 그림을 그리겠어요. 동그라미, 다리, 눈썹. 됐나요? 고기압은 가운데 H라고 표시되어 있고요. 저기압은 가운데 L이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자, 질문. 고기압은 바람이 들어와 나가? 네. 고기압은 나간다 그랬지. 항상 바람은 흘러가야 되니까. 고기압은 나가요. 그래서 나가는 쪽에 화살표. 요거만 기억하시면 바람은 끝납니다. 저기압, 고기압. 저기압은 어떻게? 들어옴. 그럼 원을 향해 들어오는 곳에 화살표. 됐나요? 이런 뜻이에요. 잘 보세요. 고기압, 바람이 불어나감. 무슨 방향으로 불어나감? 요거 무슨 방향이야? 이렇게 돌면 네, 그걸 시계 방향이라고 합니다. 그럼 내려와서 퍼져나가는 거 맞지? 그럼 내려왔으니까 무슨 기류? 하강기류. 됐나요? 그럼 반대로요. 저기압은 안쪽으로 화살표 했으니까 이렇게 돌아오는 거 맞지? 무슨 방향? 네, 불어 들어오는데 무슨 방향으로? 얘 반시계 방향이죠. 화살표가 반대니까요. 그럼 아래에 있던 공기가 위로 올라갔으니까 무슨 기류? 상승기류. 그럼 둘 중에 누가 맑은 날씨야? 고기압은 맑죠. 왜요? 공기는 올라가면 기압이 낮아져서 온도도 낮아져서 응결돼요. 그래서 구름이 하늘에만 생기거든요. 그래서 구름이 생성될 조건은 상승입니다. 상승. 그러니까 하강하면 구름이 사라지겠죠. 그럼 당연히 고기압은 맑은 날씨가 되고요. 얘는 구름이 생성되는 거죠. 쉽죠? 거기 나와 있는 내용을 다 안 외우셔도 됩니다. 습도에 대한 내용은 나중에 한 번쯤 배울 거고요. 쉽지? 그림 하나 해주세요. 눈썹, 다리, 끝. 화살표만 잘 그리시면 고기압, 저기압은 외우지 않습니다.
쉽지 않나요? 왼쪽 옆에 전향력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들어는 봤니? 전향력? 거기다 써주세요. 실제로 존재하는 힘이 아닙니다. 가상적인 힘 이렇게 적어줍니다. 가상적인 힘이에요. 이것도 지구의 우주에 영향을 미치는 힘입니다. 자연계에는 그 가상적인 힘들이 많거든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가상적인 힘 중에 하나가 관성력이죠. 관성력은 실제로 존재하는 힘이 아닙니다. 두 번째, 관성력의 한 종류 중에 하나가 원심력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원심력도 실제로 존재하는 힘이 아니에요. 실제로 존재하는 힘은 구심력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전향력입니다. 실제로 존재하지 않지만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녀석이에요. 왜 생기는 거냐? 지구의 자전 때문입니다. 잘 보세요. 지구가 이렇게 생겼는데 왜 적도잖아요? 우리나라가 여기 있대요. 됐지? 만약에 자전을 하지 않으면 여기 있는 사람이 대포를 쏘잖아? 우리나라를 향해 대포를 쏠 거예요. 빵 하고 쏘면 이렇게 날아가서 여기를 폭파시킬 수가 있지. 이 목표예요. 됐니? 그런데 지구가 자전을 하잖아? 좀 비꼈어요. 이게 바람에 이렇게 날아가 딱 맞는 거. 아니요. 그래서 틀려요. 아, 그래요? 네. 물리학에서는 그렇게 배우지 않습니다. 물리는 말이죠. 이런 거예요. 절대로요. 이것도 간단하게 원숭이가 있었어. 머리에서 이게 나오네. 원숭이가 있었어요. 사냥꾼이 있어. 사냥꾼이 이 총으로 원숭이를 다 겨냥하고 이제 쏘겠죠. 그죠? 원숭이를 딱 겨냥하고 이 대가리를 맞추려고 딱 겨냥하고 있다가 땅 하고 쐈어. 근데 땅 하고 쏘니까 원숭이가 놀라서 이 손을 놓은 거예요. 됐죠? 그러면 총알이 뚜두두두두 이렇게 슬로우 비디오로 날라오는 동안에 원숭이도 엉냥냥냥냥냥 이러면 떨어지겠지. 그래서 원숭이가 살짝 내려오면 총알은 쑥 하고 지나가겠죠. 그 원숭이가 사는 거예요. 아니에요. 원숭이가 손을 놓으면 뚜두두두두 떨어지잖아요. 뭘 받아서? 중력을 받아서. 아, 쟤는 중력 받아. 그치. 그러면 이 총알이 여기서 발사된 순간부터 중력을 받아서 폼을선 운동을 하지. 이해됐니? 그래서 얘가 떨어져서 피할 것 같은데 총알이 이렇게 오는 거예요. 이게. 이해돼서? 그래서 뭔 말인지 알겠니? 자동차를 버스에 타고 가다가 동전을 이렇게 던지면 버스가 앞으로 출발하면 동전이 뒤로 떨어져? 아니죠. 이렇게 가고 있는 버스에서 동전을 던지면 제자리로 떨어지니까 동전이 이렇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얘도 마찬가지죠. 지구가 움직이든 안 움직이든 포탄을 겨냥해서 쏘기만 하면 우리 말 맞습니다. 데미 그걸 옛날 사람들이 뭐라 그랬냐면 야 얘가 이렇게 쐈는데 지구가 자전을 하면 여기까지 올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얘는 여기에 떨어져야 되니까 우리나라는 안 맞지? 여기까지 되니? 근데 실제로 쏘면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포탄이 이렇게 움직였다는 얘기지. 실제로 맞았으니까요. 쏜 위치에서 이쪽으로 움직였으니까. 그럼 나는 분명히 하늘을 향해서 이렇게 쐈는데 여기에 떨어진 거 맞죠? 그럼 누군가가 이 총알을 이쪽으로
밀어주는 뭔가가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걸 방향을 바꿔주는 힘이라고 정의를 한 거예요. 이해됐니?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물체 쏜 방향은 운동 방향이고요. 실제 도달하는 방향은 이쪽 방향이니까 전향력의 방향은 물체를 쏜 방향에 항상 오른쪽 방향으로 전향력이 작용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됐나요? 그럼 남반구에서는 어떻게 돼요? 남반구에서도 한번 볼게요. 여기다 포탄을 준비한 다음에 이번에는 호주에다 쏠 거야. 그럼 여기에 뿅 하고 떨어뜨리면 여기를 목표 타겟점으로 잡겠죠. 그럼 이게 물체의 운동 방향이 될 거예요. 그런데 지구가 자전하면 이 호주도 역시 이쪽으로 움직이죠. 같은 방향으로 자전할 거니까. 그럼 얘도 이만큼 올 겁니다. 그러면 포탄이 여기 떨어져야 되는데 휘어져서 여기 떨어진단 말이죠. 실제로. 그럼 운동 방향과 실제 방향이 정의되어 있다면 이 포탄의 이동 방향을 이렇게 바꿔준 무슨 힘이 있을 거 아니겠니? 그 힘을 뭐라고 한다고? 전향력이라고 한다고. 그러면 남반구에서는 운동 방향의 어느 쪽이야? 운동 방향의 왼쪽으로 작용한 거 맞죠? 그래서 전향력의 방향은 북반구와 남반구의 방향이 달라요. 반대 방향입니다. 됐나요? 이것도 한번 해보세요. 신기합니다. 이 전향력 때문에 이 힘이 이렇게 작용하잖아요. 변기물을 내리거나 싱크대에 물을 내리면 이렇게 돌아서 내려가죠. 안 신기하지? 그냥 이렇게 내려가면 되는데 왜 돌아서 내려가니? 안 신기하지? 신기해요. 나중에 한번 해보세요. 물 내리면 돌아가는 거 본 적 있어? 어느 방향으로 돌아? 진짜? 진짜? 둘 중에 하나거든요? 이렇게 내려가든가 이렇게 내려가든가. 어느 방향으로 돌아? 잘 모르지. 이렇게 들어가는 거지. 뭐요? 다 다르잖아요. 두 방의 방향이 두 개인데 다 달라. 헷갈릴 때도 있고. 꼭 한번 보세요. 그걸 보라고 하는 이유가 북반구의 방향과 남반구의 방향 반대예요. 됐나요? 그래서 물이 내려가는 소용돌이 방향이 반대입니다. 신기하죠? 그래서 내가 되게 해보고 싶은 게 있어요. 실제로는 안 돼. 실제로는 안 돼요. 그래서 되게 해보고 싶은 게 어릴 때 이 얘기를 듣고 비행기를 타면서 적도를 통과하는 순간에 물을 내리는 거야. 그러면 북반구에서 물 내렸는데 남반구로 통과하는 동안 물이 내려가면 방향이 바뀔까? 나만 궁금해? 난 되게 이상한 생각을 많이 하죠. 그죠? 그래서 나중에 알게 됐어요. 비행기에서 물을 내릴 수가 없다는 사실을. 비행기 화장실 가봤어? 버튼 누르면 내려다녀. 야, 물을 볼 수가 없어. 물이 이렇게 돌아가는 모습을 볼 수 없어.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건 안 되겠구나. 그러면 기차나 배를 이용해야 되는데 배는 좀 느릴 거 아니겠니? 그 기차는 덜컹거리고 해볼 수가 없네. 너무 궁금한데 아직까지 못 해보고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뭐 궁금증 풀어보세요 이런 프로 있으면 한번 해보고 싶어요. 해보고 싶습니다. 너무 궁금하지 않니? 그럼 미국까지 가가지고 이렇게 통과하는 거기서 해봐야 되나? 뭐 그럴 수도 있어요. 어떻게든 뭐 적도를 통과하는 기차를 탄다거나 아니면 들고 타면 되죠. 버튼을 누른 다음에 넘어오면 되잖아. 안 되나? 별별 생각을 다 해보는데 이게 잘 안 됩니다. 궁금하긴 합니다. 나중에 여러분들 나중에 남반구에 가게 되면 와 이게 반대로 돌아 이런 느낌도 한번 경험하셔볼 수 있겠죠. 그렇죠? 전향력은 이렇습니다. 이 전향력이라는 애 때문에 지구에 고기하고 저기하고 직선으로 불면 되잖아. 그런데 휘어지는 거예요. 바람들이. 대기 현상들이 좀 휘어지는 현상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전향력은 꼭 하나 정리해주세요. 여기다가 나중에 이거 또 배우거든요. 북방구만 간다. 남방구도 그려볼까요? 그림 뒤에. 자, 복습처럼 한번 그려봅시다. 이렇게 있으면 여기 점을 찍어서 이렇게 발사를 시켰어. 이게 운동 방향이고요. 쏜 거죠. 그랬더니 실제로 어떻게 간다고? 이렇게 휘어져서 여기 간다고. 됐나요? 왜? 자전을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자전을 하니까. 됐죠? 그러면 실제로는 이쪽 방향으로 가고 있으니 왜 운동 방향과 실제 방향이 차이가 나는 것처럼 보이지? 뭔가가 있을 거니까. 그래서 이쪽 방향으로 전향력이라는 게 생겨나게 됩니다. 그럼 얘는 누구의 오른쪽? 운동 방향의 오른쪽이요. 됐나요? 운동 방향의 오른쪽이요. 됐지? 자, 질문이요. 그렇다면 북반구에서 위에서 아래로 쏘면 되니? 북반구에서 위에서 아래로 쏘면 실제 방향은 어느 쪽 방향이니? 이해되니? 이거 어렵습니다. 잘 보세요. 한 번만 더 해볼게. 지구가 있었어. 그래서 지구과학이 되게 단순한 것처럼 보이지만 졸라 어려워요. 우리나라 여기 있어요. 됐지? 자, 이번에는 북극에서 쏠 거야. 그럼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쏘면 이렇게 맞아야 되지. 그치? 그럼 얘는요, 운동 방향일 거예요. 그런데 지구가 어떻게 된다고? 자전하고 있으니까 우리나라 요만큼 오겠지. 그치? 그러면 우리나라가 여기 왔어요. 그럼 어디에 맞은 거야? 여기에 맞은 거 아니겠니? 그치? 그러면 실제로 이렇게 움직인 거 맞죠? 우리나라에 맞았으니까. 이해됐어?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렇다면 얘를 실제 방향으로 이렇게 밀어준 힘은 어느 방향이라고? 이쪽 방향이라고. 그럼 얘는요, 운동 방향의 왼쪽이잖아요. 운동 방향의 왼쪽이잖아요. 왜 북반구에서는 운동 방향의 오른쪽인데 왜 내려올 때는 왼쪽이냐고. 그걸 니네들한테 물어보고 있는 거야. 됐나요? 44페이지 전향력 파트 잘 보세요. 지구의 자전 때문에 물체의 운동 방향이 북반구에서는 운동 방향의 오른쪽으로, 남반구에서는 운동 방향의 왼쪽으로 바뀐대요. 되니? 자, 잘 봐. 진짜로 잘 보세요. 진짜로 잘 봐. 여기다 쌌지. 운동을 이렇게 한 거 맞지? 자전에서 이쪽으로 갔다며. 그래서 이렇게 해서 오른쪽으로 치우친 거 맞죠? 그러면 얘요. 얘요. 위에서 아래로 쏘면 이렇게 가는데 우리나라에 떨어진다며. 그럼 이쪽으로 밀어야 되잖아요. 그럼 얘는 운동 방향의 왼쪽으로 작용하는 거지. 위로 올라가나 아래로 내려오나 똑같아야 이렇게 한 줄로 쓸 수 있는 거 아니야? 북반구는 항상 운동 방향의 오른쪽으로 작용해야 되잖아요. 근데 왜 안 그러냐? 왜? 거기 그림을 잘 보세요. 거기 그림에 보면 북반구만 볼게요. 아래에서 위로 쏘면 빨간 화살표가 물체 운동 방향이거든요. 이해돼서? 파란 화살표가 실제 방향이에요. 그럼 아래에서 위로 쏘면 운동 방향은 이쪽으로 가고 있는데 실제는 여기 떨어진다는 거죠. 그치? 빨간색으로 쐈는데 파란색으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밀어줬으니까 이렇게 이동한 거 맞지? 그럼 위에서 쏘면 빨간 방향으로 쐈는데 왜 파란 방향 실제 방향으로 반대로 움직이는 거니? 왜요? 이해됐어요? 이거 되게 어렵습니다.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뭐 이해할 수 있겠어요?
이게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가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작용하는 거 아니야? 그래프가 참 신기하죠. 그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지 않으면 전향력은 생각보다 많이 까다롭습니다. 할 수 있겠어요? 진짜? 가능하다고 이게? 어떻게 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왼쪽 오른쪽 기준으로 관측자가 봤을 때 시점에서 왼쪽 오른쪽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 정해져 있죠. 운동 방향의 오른쪽. 여기 운동 방향의 오른쪽이라고 써 있잖아요. 그럼 얘도 운동 방향의 오른쪽으로 작용해야 되죠. 머리 좀 굴리게 하지, 그지? 난방구도 마찬가지요. 아래에서 위로 쏘는 건 이해가 돼요. 위에서 아래로 쏘는 건 이해가 잘 안 돼요. 방향이 반대쪽으로 가야 될 테니까. 그런 것들이 니네가 해야 되는 사고 실험인 겁니다. 신기하지 않니? 한 줄 딱 써 있어서 그냥 외우면 될 것 같은데 이해하려니 잘 안 되는 거야. 신기하죠? 이거 나만 신기하면 안 돼. 나만 신기하면 안 돼. 어때요? 지구과학이 생각보다 이해하면 끝장나는 거로 맞지? 자, 얘는 이쪽으로 운동하면 역시 자전 방향이 저쪽 방향이니까 이렇게 휘어진대요. 실제 방향이죠. 그래서 이쪽으로 이렇게 밀면 이게 전향력이죠. 그래서 운동 방향이 왼쪽으로 작용하게 되는 겁니다. 북반구에서는 오른쪽, 남반구에서는 왼쪽. 그럼 수평으로 쏘내는 어떻게 돼? 이렇게 운동하면 전향력이에요. 그럼 얘도 이렇게 휘나요? 항상 운동 방향에 오른쪽으로 작용한대. 궁금하지? 나만 궁금해? 재밌지 않아? 신기하지 않아? 이런 내용들이 졸라 신기해야 되는데 우리는 잘 안 신기합니다. 해수 파트 말고 저 뒤쪽에 가면 또 한 번 나오는 말고 절약입니다. 됐죠? 여기 문제들은 굉장히 쉬운 문제들이거든요. 2번 한번 볼까요? 45페이지 2번. 그림은 어느 지역의 일기도를 나타낸 것이다. 이렇게 써있고요.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옳지 않은 것은 X하시오. A를 찾아볼까요? A. 지역의 지표 부근의 바람은 기역에서 니은 기역으로 분다. 바람은 어디서 어디로 분다고? 고에서 저로 분다 그랬죠.
등압선의 수직 방향으로 봅니다. H에서 C 작돼야 되잖아요. 기억 동그라미. 바람의 세기는 A보다 B에서 강하다. 이건 반드시 나올 수 있습니다. 간격이 좁은 애를 고르세요. X. 우리나라는 지금 고기압에 위치하고 있니?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옆에 바로 고기압이 있는데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아니요. 우리나라는 고기압, 저기압의 기준이 뭐라고? 주변보다 어떤 이가 우리나라예요. 우리나라는 지금 저기압 쪽에 위치하고 있죠. 그리고 이것도 한번 보세요. 우리나라에 해당하는 온대성 저기압은 반드시 전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랭전선과 온난전선이 표시되어 있으면 거기에 저기압이 있다는 뜻이에요. 한랭전선과 온난전선이 발달해 있다. 거기 표시 보이죠? 동그라미 이렇게 쓰는 겁니다. 놀라셨죠? 뒤쪽에도 한번 볼까요? 46페이지. 저기압, 고기압이 여기까지니까 왜 단원을 거기서 나눴는지 잘 모르겠지만 고기압과 날씨, 저기압과 날씨 이렇게 써 있어요. 고기압, 저기압 하나 배우고 날씨를 또 따로 배워요. 이 책 되게 신기하죠. 46페이지를 한번 펼쳐보면 고기압의 구분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동 상태에 따라 정체성 고기압과 이동성 고기압으로 분류된다. 여러분들도 이제 고등학교 2학년에 지구가 원이 되면 이 고기압의 종류와 저기압의 종류를 전부 다 분류해내셔야 됩니다. 정체성 고기압, 이동성 고기압. 중심부가 거의 이동하지 않고 그러니까 당연히 정체되어 있는 거죠. 수축과 확장을 하여 주변 지역의 날씨에 영향을 주는 그 다음 밑줄이요. 정체성 규모 크다 밑줄이요. 니네들이 알고 있는 이름이 있어요. 중학교 때부터 배운 시베리아 기단, 오호츠크의 기단 이런 거 배웠죠, 그죠? 그게 다 고기압입니다. 여름철에 무더위와 열대야 현상이 나타나 겨울에 한파, 폭설을 나타낸다. 그럼 얘 세 개는 밑줄 긋고 외웁시다. 시베리아, 북태평양, 오호츠크. 됐죠? 이 중에 이동하는 거 양쯔강 있거든요. 양쯔강 이동성 고기압이에요. 정체성 고기압에서 떨어져 나와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동하죠. 양쯔강 기단은 이동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중학교 때부터 배웠었던 어처구니 없는 내용. 마지막 같아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으면 십자가를 이렇게 그려서 이 위쪽 나라 이름은 시베리아 맞지? 시베리아. 여기는 일본이니까 오호츠크. 바다니까 해자를 붙이는 거예요. 이쪽은 중국이니까 당연히 양쯔강이죠. 얘는 북태평양입니다. 이거 중학교 때부터 많이 배웠습니다. 됐나요? 자, 어느 나라에 어느 계절에 영향을 미치죠? 시베리아 어느 계절에 영향을 미치니? 네, 겨울이고요. 그럼 여름에 영향을 미치는 건 얘죠. 여름에. 그럼 질문이요. 봄과 가을에 영향을 미치는 애는? 됐어요? 누구? 얘가 봄이고요. 그럼 가을은 누구야? 얘 가을이에요. 그럼 오호츠크는 도대체 뭐니? 네, 얘는 초여름입니다. 됐어요? 자, 이 중에 한랭 건조한 애 누구야? 됐어? 온난 다습한 애는요? 됐어? 한랭 다습? 이해됐어? 그래서 여기다가 표시하는 거죠. 위로 올라가면 한랭, 아래로 내려오면 온난, 바다 쪽에 있으니까 다습, 대륙 쪽에 있으니까 건조. 그럼 사각형 완성됐고요.
계절도 완성됐어요. 자, 이 중에 장마전선 만드는 애 누구야? 오호츠크해와 북태평양 만나면 장마가 생기는 거죠. 됐나요? 그래서 요 녀석과 요 녀석이 만나요. 그래서 초여름에 오호츠크해 기단이 이만큼 있다가 북태평양이 조금씩 세력을 커져 나가겠지. 여름이니까. 그래서 장마전선은 아래에서부터 위로 올라옵니다. 그게 장마전선이에요. 장마는 정체전선이라는 건데요. 한랭한 해와 온난한 해가 만나서 생기는 겁니다. 누구와 누구와? 오호츠크랑 플러스 북태평양이 만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장마전선은 아래쪽에 생겨서 위쪽으로 올라와요. 그걸 뭐라 그래? 북상이라고 합니다. 아래에서 위쪽 방향으로 이동해요. 됐죠? 중학교 때 진짜 많은 내용들을 배운단 말이죠. 그래서 과학을 다 배워놨으면 좀 쉽습니다만 이제 하나만 더 추가해볼까요? 고등학교 2학년 내용. 자, 시베리아 정체성, 이동성 누구? 그럼 정체성 3개 외울 거야? 이동성 하나 외울 거야? 아니 다 외워 그냥. 양치가 이동성이죠. 그래서 편서풍을 타고 이쪽으로 이동하는 거고요. 나머지는 다 정체성입니다. 얘도 정체성이고 얘도 정체성. 이 중에 전선을 갖고 있는 애 좋네요. 요 양쯔강 이동을 따라서 양쯔강 기단을 따라서 전선이 우리나라 쪽으로 이동해 오죠. 그래서 편서풍이 영향을 받아서 서쪽에서 동쪽 방향으로 모든 기상이변이 일어납니다. 기상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럼 바람의 방향도 체크하시면 돼요. 이렇게 무슨 품? 바람은 시작된 곳에 일을 붙인다 그랬죠. 북서쪽에서 불어오고 있지. 그래서 얘는 북서 계절풍이 부는 거고요. 얘는 이렇게 불겠죠. 그럼 여름에는 무슨 풍이 분다고? 남동풍이 불죠. 이걸 계절풍이라고 합니다. 얘도 남동 계절풍이 부는 거죠. 어때요? 지구과학은 이렇게 그림만 간단히 표시하시면 모든 내용들을 다 정리해서 맞출 수가 있기 때문에 지구과학을 공부할 때는 한국말로 막 읽어주는 것도 좋고요. 표를 그려서 외우는 것도 괜찮은 방법입니다만 그림을 간단히 그리는 건 생각보다 괜찮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림으로 모든 것들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괜히? 어때? 생각보다 되게 쉽지, 그치? 그쵸? 칠판 지울게요. 잠깐 쉬어요. 자, 페이지 47페이지요. 고기압을 했으니 저기압에 대한 의미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저기압 규모에 따라 중규모, 중간규모 이런 게 있어요. 중간규모. 얘네도 빨간 글씨는 보이죠? 일기도에서 나타나는 크기가 수천 킬로미터이며 수명은 일주일 내외이다. 이걸 중간규모라고 합니다. 중규모 저기압 규모가 좀 작은 애를 얘기하면요. 강한 상승 기류에 의해 짧은 시간 동안 여기다 밑줄이에요. 중규모라고 해서 좀 큰 규모가 아니고요. 작은 걸 중규모라고 합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 이렇게 쓰고요. 거기다 별표를 꼭 치세요. 전선을 동반하지 않는다. 여기다가 별표를 치세요. 중규모는 규모가 좀 작고요. 전선을 동반하지 않고요. 강한 상승 기류가 생기기 때문에 금방 생겼다가 없어집니다. 그러니 되게 좁은 공간에만 있을 수밖에 없죠. 됐나요? 요거는 비교샷입니다. 그래서 저기압을 할 때는 항상 비교샷을 놓으세요. 중학교 때는 그냥 저기압 이렇게만 배우는데 고등학교 때는 이거 두 개를 나눈단 말이죠. 그럼 고등학교에 해당하는 사항들을 좀 배우셔야 됩니다. 저기압은 중규모가 있고요. 종관규모가 있어요. 그냥 대규모 하면 되는데 그렇지.
소중대 이러면 되는데 중간 규모가 있습니다. 이 중규모에 대한 내용을 신경을 좀 써주세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라고? 규모가 중간급이니 아니면 규모가 작아요. 굉장히 강한 상승기류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 짧은 시간 동안 발생합니다. 되게 중요한 건 뭐라고? 전선이 있다고 없다고? 전선이 없다. 됐어요? 이거 중요합니다. 그럼 질문이요. 중규모는 규모가 조그마하죠. 그러니 좁은 구간에만 영향을 미쳐요. 짧게 왔다가 없어집니다. 그럼 여기에 해당하는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기상현상은 무엇이니? 네, 그게 소나기예요. 이해하시면 되게 쉽죠, 그죠? 그럼 얘는 좀 반대로 쓰겠죠. 이거의 반대로 규모가 좀 크고요. 얘는 긴 시간 동안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죠? 그럼 얘는 전선이 반드시 있어야 되죠. 둘 중에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는 애는 둘 다요. 둘 다요. 우리가 소나기 안 내리니 그러면 안 되잖아요. 얘 전선이 있으니까 한랭 온난 전선 이런 게 있으니까 우리 종강 규모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온대성 저기압이라고 해요. 중위도 저기압, 온대성 저기압. 현서풍을 타고 이동하겠죠. 이런 내용들은 참고 삼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저기압일 때 나타나는 애가 누녀석이죠. 그래서 전선을 따로 배우거든요. 한랭전선, 온난전선 이런 거 배우는데 여기 포인트예요. 전선 없어요. 전선 있어요. 그럼 마지막 하나 중위도 저기압 말고 저위도 저기압, 그걸 열대 저기압이라고 하거든요. 그럼 열대 저기압은 전선 있니? 되니? 전선 없습니다. 그래서 전선 있는 애 요거 꼭 알아주세요.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는 전선면과 전선 이렇게 생깁니다. 찬 공기와 따뜻한 공기가 만나 생기는 경계면 전선면이고요. 전선은 그때 나타나는데 지표면이 만나는 선을 전선이라고 합니다. 잘 외워주셔야 되겠죠. 질문 한번 해볼까요? 한랭 전선이 빨라? 온난 전선이 빨라? 그럼 다시 한번 찬 공기가 빠르니 더운 공기가 빠르니? 그럼 다시 한번 한랭 전선이 빨라? 온난 전선이 빨라? 그래서 정리. 됐죠? 한랭전선, 온난전선 비교 한번 해볼게요. 하나는 한랭전선, 하나는 온난전선. 이것도 한국말로 외우지 마시고요. 그림을 그려보세요. 여기다 그림 한번 그려볼게요. 지표면이 있었어. 왜 사람이 서 있어? 그래서 지표면과 사람은 움직일 거예요. 됐어? 그럼 대기가 움직이는 속도가 빨라? 지표가 움직이는 속도가 빨라? 대기가 움직이는 속도 빠른다. 자, 대기가 움직여 볼게요. 얘는 고정. 이제 대기가 움직일 거예요. 잘 보세요. 내 머리 위에 지금 더운 공기가 있대. 그럼 얘 지금 더운 거 맞지? 되니? 이쪽 편 옆쪽에 찬 공기가 있대요. 그럼 더운 공기와 찬 공기가 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이동하면 누가 빠르다고? 더운 공기가 빨라요. 더운 공기가 빨라. 그럼 찬 공기와 더운 공기가 만나면 밀도가 찬 공기가 커요. 그래서 가라앉으면 더운 공기가 찬 공기를 타고 올라가겠죠. 그래서 얘가 찬 공기를 타고 이렇게 올라갑니다. 됐나요? 그럼 더운 공기와 찬 공기가 같은 방향으로 이동하다가 찬 공기를 타고 더운 공기가 올라가면 전선면이 생겨요. 그럼 여기가 전선인 거거든요. 얘가 전선면입니다. 그럼 타고 올라가면 구름이 생기죠. 그래서 얘는 구름이 이렇게 층층층 생기고요. 구름이 생기게 되면 비가 내립니다.
근데 얘는 구름의 두께가 두껍지가 않지. 그래서 비의 방울의 크기도 두껍지가 않아요. 그걸 우리는 이슬비 또는 보슬비라고 얘기합니다. 여기까지 됐나요? 한 번만 더요. 여기에 더운 공기가 있었어. 이쪽에 찬 공기가 있었어. 더운 공기와 찬 공기가 만나면 어떻게 되니? 찬 공기는 아래로 내려가고요. 더운 공기 위로 솟구치거든요. 그럼 여기에도 역시 전선면이 생겨납니다. 그럼 더운 공기가 위로 솟구쳐서 올라가니까 얘는 구름이 이따위로 생긴단 말이죠. 그럼 얘는 구름이 두께가 두꺼우니까 내리면 내릴수록 빗방울이 뭉쳐져서 훨씬 더 많은 양의 두꺼운 비가 내리겠지. 됐어요? 여기까지. 그럼 다시 한번요. 찬 공기와 더운 공기가 있었는데 같은 방향으로 이동하다가 더운 공기가 올라가면 그걸 무슨 전선이라 그래? 온난 전선이라 그래요. 됐나요? 찬 공기와 더운 공기가 만나서 어긋나면 그걸 뭐라 그래? 한랭 전선이라고 하는 겁니다. 되니? 그럼 질문 한번 해볼게요. 나 지금 여기 있어요. 지금 더워요. 그럼 지금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편서풍을 타고 이동하겠지, 그지? 그럼 얘가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 이쪽에 전선과 전선면이 점점점 나 쪽으로 다가오겠죠. 다가와서 여기에 위치하면 전선이 나를 통과한 상태가 되지. 통과하면 나 어떻게 돼? 찬 공기가 들어오죠. 추워지는 거예요. 전선이 지나가고 나면 나 더웠었는데 찬 공기가 들어오죠. 그래서 추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이 한랭 전선인 거예요. 그럼 반대로 아까로 되돌려 보면 이 상태에서 요게 요 앞에 있었겠지. 그러니 온난 전선이 만약에 여기에 찍혀 있다면 이렇게 온난 전선이 생겨 있었던 상태였죠. 그럼 찬 공기였었는데 밀고 와서 더운 공기가 생겼으니까 따뜻해진 거 맞죠? 이해됐나요? 그래서 이름이 온난 전선인 거예요. 됐어요? 그럼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온난 전선은 원래 처음에 여기 있었지. 전선이 지나가고 나면 더운 공기가 와서 따뜻해진다고 했어요. 그럼 원래 여기 있었다면 여기에 부슬비가 내리고 있는 경우가 되는 거죠. 지나가면 맑아지는 거지. 됐어요? 그럼 반대로 한랭 전선은 파란 애인데 여기에 있어요. 아직 비 안 오고 있죠. 한랭 전선이 지나가면 소나기가 오는 거지. 이해되니? 그걸 한국말로 다 외우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씩 그림을 그려봅니다. 자, 그림 한번 그려볼까요? 니네들도 그림을 그려보세요. 사람 이렇게 세웠어. 내 머리 위에 지금 뭐 있다고? 더운 공기가 존재합니다. 화살표를 어떻게 그려? 이렇게 그리고요. 이쪽 옆쪽에 찬 공기가 존재합니다. 이쪽으로 이렇게 그려요. 되니? 그래서 같은 방향으로 화살표가 그려져 있으면 이거 온난 전선 쪽이고요. 전선면은 여기에서 시작해서 찬 공기와 더운 공기 사이로 이렇게 지나갑니다. 그럼 여기가 온난 전선인 거죠. 그렇죠? 이걸 땅바닥에 있는 선을 다시 한번 이으면 동글동글합니다. 동글동글. 온난하죠. 그렇죠? 이렇게 그리는 거고요. 나 더운 공기야. 더운 공기 이쪽으로 가고 있었는데 반대로 퍼져가고 있었는데 이쪽에 찬 공기가 반대로 오는 거죠. 그래서 더운 공기와 찬 공기가 만나면 생기는 게 한랭 전선이에요. 그럼 찬 공기는 아래로 파고들고요. 더운 공기는 위쪽으로 상승하겠죠. 그러면 이 전선면과 전선면 사이에 하나의 기단과 기단 사이에 전선면이 생겨나는 겁니다. 요걸 우리는 한랭 전선이라고 하고요. 그림을 그릴 때는 이쪽으로 이렇게 그려서 뾰족뾰족 그리죠. 한랭 전선은 뾰족뾰족 그립니다. 볼록볼록이 이쪽이니까 얘 이렇게 진행하고 있다는 뜻이고요. 뾰족도 이쪽이니까 이렇게 진행하고 있다는 뜻이고요. 여기는 가운데 있는 거죠. 얘를 하늘에서 본 거예요. 이걸 옆에서 본 거고요. 하늘에서 본 거예요.
그럼 얘는 여기에 있는데 지금 요렇게 서 있는 거죠. 이해됐나요? 그럼 한 번만 더요. 요 녀석 온난전선은 올라갈 때마다 구름이 이렇게 생기니까 우린 이걸 층운형 구름이라고 합니다. 층층이 생겨서 층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부터 비가 내릴 테니까 비는 보슬비, 이슬비 이런다는 건데 한랭전선 쪽은 급격하게 공기가 상승하는 거 맞지? 그래서 이렇게 생겨요. 이걸 적운이라고 하고요. 비에 또 두껍죠. 소나기가 내리는 거죠. 붉은 비가 내리는 겁니다. 됐나요? 그럼 하나만 더요. 여기다 추가만 하시면 되거든요. 온난전선은 통과한 후에 비가 내리니 통과하기 전에 비가 내리니 이해되니? 전선이 이렇게 있었는데 아까는 여기 있었던 거죠. 비가 내리고 있다가 전선이 사람을 지나가면 멈추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보슬비가 언제 내린다고? 전선 통과하기 전에 비가 내립니다. 보슬비가 내리면 조금 있으면 따뜻해지겠네 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그럼 소나기는 언제 오는 거예요? 얘는 아직 사람이 여기 있는데 전선은 여기 있는데 아직 안 지나갔죠. 만약에 이 녀석이 시간이 지나서 이렇게 해서 통과하고 나면 소나기가 내리는 거 맞지? 그래서 얘는 전선이 통과한 후에 비가 내립니다. 넓은 면적 내리고요, 좁은 면적 내리는 거 맞지? 좀 긴 시간 동안 내리고요, 좀 짧은 시간 동안 내리는 거 맞죠? 그럼 한랭전선, 온난전선을 비교할 때 제목 이름으로 뭘 쓰는 거라고? 통과하고 난 다음을 쓰시면 돼요. 온난전선은 통과한 후에 기온이 어떻게 돼? 따뜻해진단 말이죠. 증가합니다. 상승해요. 그럼 기온이 상승하면 기압은요? 비 오는데 맑아졌지. 맑으면 무슨 기압? 호기압. 그럼 증가. 여기서 감소해요. 그래서 틀리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기온이 증가하면 기압은 감소합니다. 선생님 맑아졌으면 고기압 아니에요? 아니요. 공기가 지금 상승하고 있죠. 됐나요? 그럼 이쪽 편도 한번. 얘는 한랭전선이니까 이게 무슨 뜻이라고? 통과하면 기온이 어떻게 된다는 뜻이야? 감소한다는 얘기죠. 추워진다는 뜻이에요. 저렇게 이름으로 맞춰내시면 됩니다. 기온과 기압이 헷갈리면 반대로 쓰시면 되죠. 기압은 상승합니다. 맞습니까? 기온과 기압은 반대로 움직입니다. 됐나요? 자, 그럼 질문 1번. 비가 내리는 지역은 어디니? 온난전선의 경우에는 앞쪽, 뒤쪽? 네, 여기서 비가 내리는 거죠. 그렇죠? 온난전선의 앞쪽에서 비가 내립니다. 넓은 면적에서 비가 올 거고. 그럼 한랭전선 쪽은 어느 쪽? 네, 한랭전선은 전선 뒤쪽에서 좁은 면적에 비가 오는 거죠. 되셨나요? 자, 두 번째요. 그럼 온도가 제일 높은 지역은 어디니? 온도가 제일 높은 지역은 이쪽 찬 공기, 더운 공기, 찬 공기니까 요 온도가 제일 높겠죠. 그래서 더 요 고를 때 어떻게 골라? 전선과 전선 사이가 온도가 제일 높습니다. 됐나요? 중요한 내용이에요. 3번이요. 별표. 그럼 바람은 시계 방향으로 바뀌니 반시계 방향으로 바뀌니? 이게 별표입니다. 한랭전선, 온난전선을 중학교 때부터 계속 미친 듯이 배우고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또 배우는 이유는 저 바람의 방향 때문이에요.
눈에 아주 직관적으로 보이죠. 그래서 바람의 방향이 바뀌었네. 그러면 전선이 통과했군. 이렇게 느낄 수 있단 말이죠. 외우세요. 맨 아래 전선 통과 시 다른 건 다 필요 없고요. 풍향 외웁니다. 남서풍, 북서풍, 남동풍, 남서풍. 이것도 세 종류. 온난전선 앞쪽은요. 온난전선 앞쪽은 무슨 방향? 남동풍. 전선과 전선 사이는 북남서풍. 한랭전선 뒤쪽은 북서풍. 이거 외우셔야 돼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가 관측소예요. 그렇죠? 그러면 저기압이 처음에 여기 있었어서 이렇게 생겼었던 거지. 온난 뾰족 되셨나요? 그럼 지금 10시야. 무슨 풍이 불고 있다고? 남동풍이에요. 왜요? 온난전선 앞쪽에 위치하고 있으니까요. 됐나요? 그럼 시간이 점점 지나서 11시가 되면 이 녀석은 11시에 전선이 이만큼 이동해 오겠지, 그치? 그래서 이렇게 온난전선이 있고요. 이렇게 한랭전선이 생겼으니까 전선과 전선 사이를 지금 통과하고 있겠네요. 그러면 온도는 올라갔고요. 기압은 낮아졌어요. 바람의 방향도 바뀐단 말이죠. 무슨 풍으로? 남서풍으로. 그럼 온난전선이 통과 전엔 남동풍, 통과 후엔 무슨 풍? 남서풍. 외우는 겁니다. 됐나요? 바람의 방향 꼭 신경 쓰세요. 그런 다음에 12시가 되면 저기압이 이만큼 나오겠죠. 되니? 그러면 한랭전선이 지나간 상태인 거 맞지? 그럼 이때는 무슨 바람이 분다고? 북서풍이 부는 거죠. 그럼 한랭전선이 통과하기 전에는 남서풍, 지나가면 북서풍. 되니? 그럼 여기 관측소 A라는 지점에 바람의 방향은 남동풍, 남서풍, 북서풍으로 지금 바뀌고 있죠. 시계 방향이야, 반시계 방향이야? 자, 1번 바람 언제 온다고? 10시에는 남동풍이 오죠. 남동풍 이렇게 봅니다. 얘가 남동이죠. 그럼 전선이 통과하면 누가? 온난전선이 통과하면 뭐로 바뀌어? 네, 남서풍으로 바뀌겠죠. 되니? 그럼 한랭전선이 통과하면 뭐로 바뀐다고? 북서풍으로 바뀌는 거 맞지? 이해됐어요? 그러면 이거는 무슨 방향으로 바람의 방향이 바뀌는 거라고? 네, 시계 방향으로 바람이 바뀝니다. 되니? 그래서 니네 이런 거 보잖아요. 이렇게 생겨서 여기에 이렇게 구멍 뚫려서 이렇게 생긴 거. 얘가 바람이 이렇게 들어오니까 그쪽 방향을 향하는 거죠. 얘가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돌면 전선이 지금 통과 중이구나 이런 뜻입니다. 한 방에 바뀌죠. 얘가 빨리 이동하거든요. 자, 마지막 하나요. 이거 하려고 계속 하는 거야. 찬 공기와 더운 공기 중에 누가 빠르다고? 더운 공기 빨라요. 그럼 온난전선과 한랭전선 중에 누가 빠르다고? 한랭전선이 빠릅니다. 됐나요? 이동 속도가 빠른 거예요. 한랭전선 빨라요. 그래서 나중에 온난전선은 천천히 가고요.
한랭 전선이 빨리 와서 두 전선은 겹쳐야 돼요. 이해되니? 두 전선은 겹쳐요. 되니? 겹치면 무슨 전선? 네, 그걸 우리는 폐색 전선이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다가 또 추가 한번 해볼까요? 전선면의 기울기는 누가 더 깊은 거야? 얘는 완만, 얘는 급함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럼 여기다가 마지막 하나만 두 개의 전선은 만날 거거든요. 한랭과 온난이 이렇게 옵니다. 이렇게 얘는 이쪽으로 오고 얘는 이쪽으로 가요. 그래서 만나요. 이렇게 만나면 전선을 어떻게 그려? 이렇게 한 다음에 한랭은 이쪽으로 가고 있죠. 온난은 반대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됐어요? 무슨 전선? 이걸 우리는 정체 전선이라 그래요. 이런 장마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요. 한랭 전선과 온난 전선이 만나면 우린 그걸 정체 전선이라 그래요. 선생님, 얘 만나면 폐색 전선이라며. 아니요, 이건 만나는 게 아니에요. 얘가 따라가서 얘랑 겹치는 겁니다. 이해됐어요? 그래서 두 번째 한랭과 온난이 겹쳐요. 얘도 이쪽 방향으로 가고요. 얘도 이쪽 방향으로 가요. 그럼 생성 속도가 누가 빠르다고? 한랭 전선이 빨라요. 얘가 빨라요. 그래서 따라잡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 이건 만나는 거지만 이건 만나는 게 아니에요. 겹치는 거죠. 됐나요? 겹치면 어떻게 돼? 한랭 이쪽으로 가고 있고요. 온난 이쪽으로 가고 있죠. 그래서 같은 방향으로 볼록 비죽이 생기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폐색 전선이라고 합니다. 그럼 폐색 전선이 생기면 이거 한랭이야 온난이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전선은 소멸합니다. 그래서 온대성 저기압은 한랭 전선, 온난 전선을 갖고 있는데 이동하면 이동할수록 빙글빙글 돌면서 이동하면 한랭 전선과 온난 전선이 언젠간 겹치겠죠. 그게 겹치면 전선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저기압도 조금씩 약화가 되겠죠. 그러니까 전선의 마지막 최종 단계는 폐색 전선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요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한랭 전선이 따라와서 겹칩니다. 그럼 마지막 질문이에요. 정체 전선, 폐색 전선 누가 규모가 클까요? 2학년이 됐잖아요. 네, 뭔 말인지 알겠어? 그걸 구별하지 않으면 이제 2학년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뭔 뜻이야? 정체 전선을 만드는 장마래요. 장마. 우리 했어요. 초여름에 장마를 만드는 기단 이름이 뭐라고? 오호츠크와 북태평양이요. 이 온난한 기온은 얘는 북태평양 거고요. 얘는 오호츠크의 겁니다. 그럼 얘네들은 다 큰 덩어리들이죠. 됐나요? 사이즈가 굉장히 큰 거예요. 괜히. 그럼 한랭 전선과 온난 전선, 폐색 전선이 만들어지는 애들은 저기압 하나에서 만들어지지. 됐나요? 그럼 정체 전선도 저기압에서 만들어지니? 그럼 얘 규모가 크니까 종관 규모 저기압이야? 또 안 되죠. 그래서 이걸 다 구별하셔야 돼요. 자, 오호츠크, 북태평양, 양쯔강, 시베리아 전부 다 끝에 뭐가 붙어? 고기압이 붙지. 이해됐나요? 그래서 그걸 배우는 거예요. 고기압에 오호츠크의 고기압, 북태평양 고기압, 시베리아 고기압은 크다라네. 그럼 크다란 고기압을 우리나라 말로 뭐라고 한다고? 또 잊어먹었어. 큰 거 고기압인데 졸라 큰 거.
우리 뭐라 그래? 정체성. 됐니? 고기압인데 작은 거. 그러니까 잘 이동하는 거. 이동성. 됐어? 그래서 고기압의 사이즈는 정체성과 이동성으로 구별합니다. 그럼 저기압은요? 사이즈 작은 거 뭐라고 한다고? 중규모. 사이즈 큰 거 뭐라고 한다고? 종관. 이해되니? 어때? 이름이 되게 다르지, 그지? 그래서 이름을 정확하게 판별하셔야 2학년 지구과학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고등학교 1학년 또는 중학교 때는 그냥 저기압은 저기압이고 고기압은 고기압이에요. 근데 지금은 나뉘어져 있는 거지. 아, 정체전선은 고기압이 만드는 거예요. 근데요, 두 개의 고기압이 만나서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한랭전선, 온난전선, 회색전선 어떻게 생겨? 얘는 저기압이 만나서 생겨. 온대성 저기압. 온대저기압은 중규모니 종만규모니? 네. 그래서 틀려요. 저기압은 중규모 있는데 전선이 없다 그랬지, 그지? 왜 여기 포인트인지 알겠죠, 그죠? 여기다가 쓰셔야겠죠, 전선이. 그래서 이걸 안 쓰면 한 번이라도 배우지 않으면 중학교 때 다 배웠는데 뭐 졸라 쉽구만 그리고 다 틀리는 거예요. 2학년 지구과학이 어려운 이유는 중학교 내용으로 풀면 전부 다 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구과학이 2학년 지구과학이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나중에 배우고 나서 시험을 보고 나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많아요. 선생님 지구과학 너무 어려워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정말 많습니다. 이유가 뭐야? 물리나 화학 들어가서 알죠, 그죠? 애들도 많고 조용하고 분위기도 장난 아니지. 그죠? 나 수업 스타일 많이 다르지. 우와 이러거든요. 시작 이것도 몰라 막 이러는 거. 화학은 그렇게 막 미친 듯이 하면 또는 물리도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학생들도 어려워하고 어려우니까 잘 들으려고 하고 잘 듣다 보면 또 문제는 안 풀리고 그러면 질문도 많아지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공부 양이 많아지는 거예요. 근데 지구과학은 반대죠. 뭐야 이거 암기만 하면 다 맞추는 거 아니야? 졸라 쉬운 과목 암기 과목. 야 그거에 비하면 물리나 화학은 졸라 어렵지. 그래서 지구과학을 듣는 학생들은 그렇게 많지 않죠. 그래서 공부의 양이 적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 뚜껑 열어서 시험을 보고 나면 점수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지구과학을 좀 배울 때 굉장히 꼼꼼하게 배우셔야 됩니다. 내가 여러분들한테 지구과학 설명해 줄 때 항상 질문을 던지거든요. 둘 중에 하나인데 한 번의 기회를 넣어드릴 때도 있고요. 이렇게 얘기를 할 때 항상 언제나 질문을 던져요. 그런 걸 문제용으로 꼭 생각할 필요는 있다인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이 구별해야 되는 내용인 거죠. 그걸 하지 않으면 지구과학은 점점 더 어려워질 수 있으니까 앞으로도 배운 거 왜 또 해요? 이러지 말고 차근차근 하나씩 더 해나가게 될 겁니다. 이해됐나요? 이 정도는 할 수 있겠어요? 여기까지가 저기압에 대한 내용이고요. 중위도 저기압에 대한 내용도 날씨를 보면 되니까 이쪽에 48페이지를 펼쳐보면 요거에 대한 내용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림 그려져 있는 거 맞지, 그지? 그래서 한랭전선과 온난전선 부분은 이렇게 살짝 봐주시면 되고요. 나중에 회색전선이 형성되면 중위도 저기압, 온대 저기압은 소멸해서 사라지게 되는 거죠. 이 순서를 차근차근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거기 48페이지 보충 자료에 궁금해해 한번 보세요. 한랭전선이 온난전선보다 빠르게 이동하는 까닭 써있지, 그치? 누가 이동 속도가 빠르다고? 한랭이 빨라요. 잊어버리면 안 돼요. 됐나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진행할 겁니다. 뒤쪽에 문제도 한번 풀어보시고요. 대기 문제는 전 시간에 해양과 함께 나눠드렸어요. 그것도 한번 풀어볼 수 있도록 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고생했습니다.